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우리 조직을 애자일하게 바꾸고 싶어, 애자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이 애자일과 관련되어서 대표님들께서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먼저 저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조직은 그만큼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부족한 제품을 MVP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꾸 애자일 하면 수평적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시키는 것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한테 수평적으로 하라 그래서 뭐 아이디어도 내라 그러고 뭐 고객이 당장 뭐 불만족하는데 수평적으로 하라 그러고 근데 문화가 수평적인 것과 업무가 수평적인 것과 뭐 이런 것도 차이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애자일을 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그들의 주도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평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저희 가인즈도 뭐 저 뒤에 지금 방송팀이 있습니다만 그 영어 이름을 써요. 제가 로빈인데 뭐 신입사원 뭐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로빈 이리 와보세요 그래요. 아 네 하고 갑니다 제가. 예. 이 수평적이죠. 예. 애자일 하면 수평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또 경영자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수평적이가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애자일에 잘 맞는 문화입니까? 네. 우선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애자일 코치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조직이 수평적이어야 하느냐 수직적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없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조직에는 수직적 레벨과 수평적 레벨이 공존하고 둘 다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수평이냐 수직이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직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직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구조 안에서 각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직적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라키죠.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위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직급, 결국 랭크거든요. 직급에 의해서 정보와 권한이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으로 피라미드 정점으로 위에 있는 네. 사람이 정보를 가장 많이 그쵸.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우리가 수평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구조거든요. 네.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정보가 일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그러면 정보가 일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가 나타나느냐? 바로 의사결정 권한이 바로 현장에서 가장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수평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수평적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수평성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구조니까 수평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정보가 현장과 본부와 뭐 어디든 상관없이 쌍방향, 생태계적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이다. 네.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한 관점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네. 바로 현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이제 도메인마다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하고 어떤 구조가 더 불리하다라는 거가 사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업무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정보가 한 곳에 빠르게 집중이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또 말단으로 또 다시 또 펴져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인 경우에서는 하이라키 구조가 더 유리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수직적인 문화가 이런 구조를 더 뒷받침하게 되고 그래서 조직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게 되겠죠. 네. 반면에 수평적인 이제 구조가 유리하는 경우는 이제 이 비즈니스 도메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서 네.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말단에서의 어떤 조직의 말단에서의 고객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곳에서 변화와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유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가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문화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살아남기 더 유리한 거죠. 결국에는 조직이 어떠한 구조여야 하는가는 내가 속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직적인 구조, 수평적인 구조, 선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수평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뭐 MZ 세대랑은 수평이어야 된다. 그 뭐 회의 시간을 뭐 부장이 잡지 않고 말단이 잡게 해야 된다. 호칭을 뭐 해야 된다. 휴일휴가 쓸 때 마음대로 쓴다. 요런 이야기가 사실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의사결정과 현장에서의 대응이 하이라크 형태가 맞는 구조냐 아니면 네트워크 형태가 맞는 구조냐 그게 본질이다. 그렇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이드 이펙트를 그 본질처럼 여기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하이러키한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조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말단의 양극단의 정말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그 중간에서 이게 섞여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구성원들과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네. 저희가 컨설팅 현장이 뭐 한 몇십 군데가 됩니다. 온고잉 중인 게 몇십 군데인데 어떨 때는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내 업무 소통방이 있는데 거기 모든 정보를 전부 다 한 통으로 보자. 그래서 그 모든 의사결정이나 그 조언을 제가 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쳐버리는 것 그쵸. 같았어요. 네. 근데 대신 현장에서의 고객들은 조금 더 나은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되 느리죠, 대신. 그러다가 또 흩었다가, 본부별로 흩었다, 뭐 파트별로 흩었다가, 센터별로 흩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르고 제한이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저것보다는 요 제한이 더 나은데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경영자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현장은 약간 하이라키성이 있고 제조업의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조금 네트워크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공존하는데 약간 의사결정인데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포인트라든가 어떤 건 이런 상황이면 조금 하이라키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네트워크적으로 좀 가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사실 그런 포인트를 일일이 정하는 것,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저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직 코칭을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딜리게이션 포커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뭐 휴가를 쓸 거냐 말 거냐, 휴가를 쓴다고 하면은 마음대로 쓰게 할 거냐 아니면 허락을 받고 쓰게 할 거냐,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번에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하는데 이제 이 과제를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신입한테 맡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과제를 이 신입이 진행을 할 때 내가 팀장인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그 단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 레벨에서 또는 과제 레벨에서 이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딜리게이션 포커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딜리게이션 포커는 그냥 그 카드. 네, 맞아요. 네, 아하, 포커 카드처럼 생긴 이제 7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걸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적절한 위임 레벨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직의 그 위임 레벨을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리더가 결국에 진짜 원하는 거는 위임 레벨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경영자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줄 때 우리가 이제 COP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컨텍스트,
아웃컴, 프린시플. 네. 그래서 맥락을 주고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프린시플을 이야기할 때 이 프린시플 이야기에 요 일을 할 때에는 요 상황이 되면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요런 결과를 가져오세요. 요런 저희가 가인지에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요 프린시플 쪽에 지금 델리게이션 포커 그 영역이랑 어느 좀 매칭되는 포인트가 그럴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실장급에게 어떤 일을 줄 때는 아유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냥 프로젝트 결산서만 해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결산서만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팀장급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마일스톤을 제가 지정해주고 요때 상황이 되는데 요때 세 번 상황 꼭 나한테 컨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주로 말을 하는데 역시 에자일 코치님답게 델리게이션 포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결정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엔 조직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아하.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매번 이거를 뭐 물어보거나 매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시스템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 가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게 되면은 결국엔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은 매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조직의 시스템으로서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조직의 정보와 의사결정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경영자분들께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경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싶어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뭐 인프라화 돼 있거나 사내에서 어떤 원칙이 돼 있거나 그렇다면 굉장히 경영자로 제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또 또 한편으로는 이 OKR이라는 도구 자체도 한편으로는 이런 델리게이션, 위임 어떤 툴, 위임 그라운드 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3개월 정도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정해주고 그 안에서 이런 KR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미팅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결과 이렇게 내겠습니다. 오케이, 그 범위 내에서는 위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넓게 보면 네. 그 델리게이션의 의미로서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뭐 어떻게 하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네, 가인지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에자일 코치로서 현장을 직접 변화를 이끌면서 인도에 오고 계시는 홍영기 코치님과 우리 가인지TV 구독자님들과 오늘은 라이브로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자일 이렇게 하는 게 에자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자일을 통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수립하는 거는 에자일에서는 빠른 목표 설정의 주기, 방향성 전환에서 임직원들이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쭉 하고 뭐 연역적으로 1년 목표, 반기 목표, 분기 목표, 월간 목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상황에서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또 구성원들이 그 바뀐 목표 설정에 맞게끔 이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의 조직이 1년 단위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분기로 또 쪼개고 또 월로 쪼개고 또 거기에 맞춰 그 목표에 맞춰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따박따박 그렇죠. 수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조직이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잘 돼야 경영 관리 잘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께 그렇게 조직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고 계시는 경영자분들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실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대로 실제로 흘러가는지 그 중간에 계획을 바꾸지 않고 목표 세운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답하십시오. 옆에 네. 계신 분한테. 근데 아마 우리는 이미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내가 1년짜리 계획을 세워도
한 달만 지나면은 네. 그 계획을 결국에 없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없고 새로 세우면 다행이죠. 네. 계획 따로 현실 따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리얼 월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그 시점, 예를 들어서 보통 11월에서 12월 말까지 네. 그때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그 시점에는 그 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한 달이 또 지나면은 이 세상은 한 달만큼 변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목표를 세우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해야죠. 예. 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목표가 중요한 거지. 이 목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표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거는 목표를 세우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또 우리 조직에서 적절한 목표 수립 주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모든 회사들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회사는 정말 1년 목표가 맞아 떨어져 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어느 회사는 분기마다 목표를 세우는 게 맞아 떨어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주 단위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회사 레벨에서는 이제 분기 단위지만 팀 레벨이나 어떤 조직 레벨에서는 어떤 파트 단위에서는 주마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결국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조직의 적절한 목표 수립 주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라는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네. 그걸 찾았을 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인가,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가 결국엔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실패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작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한번 1주 레벨 단위로 한번 목표를 수립을 해봐요. 네.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지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 한 달 단위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쭉 하다가 뭔가 우리 비즈니스 상황이랑 안 맞는 신호들이 느껴져. 네. 그러면은 2주로 한번 줄여볼까? 다시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3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실험하는 문화, 실험하는 역량이 우리 안에 갖춰졌을 때 새로운 그런 변화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실험들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 두려워해요. 네. 주저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죠. 경영자분들께서 당근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뭐냐? 돈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시도하는 시도 자체 격려해 주시고 이런 실험 자체를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셔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이 조직에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했을 때 이런 실패를 안아주고 이 실패를 조직이 책임을 져주는구나. 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더 과감하게 한번 실험을 해볼까? 더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하던 이 지식 경영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탐험 정신, 익스플로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치 그 정글을 탐험하면서 이렇게 이 열대우림을 치고 나가는 것처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칠 때의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된다. 네. 그 가다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면 되니까. 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애자일하고도 맞습니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표는 목표로서의 전략의 기능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계획을 맞습니다. 수립하는 것은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이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다. 네.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에자일의 방법론 중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 프랙티스가 있어요. 네, 실천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플래닝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수행해서 그 목표대로 수행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물론 성공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플래닝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네. 우리 안에 플래닝을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게 사실 더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래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플래닝의 역량이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네. 바로 이 플래닝을 통해서 나온 그 목표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져 가는가가 그렇죠. 바로 우리의 플래닝 역량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핵심이고 그게 네. 그 확률이 높은 어떤 지점이 우리의 핵심 역량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이 네.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피드백 경영을 이야기할 때에도 전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가설을 수립하고 네. if A then B 가설을 수립하고 아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전 직원들의 기초 업무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요. 네. 그것은 사업과 전략 단위가 아니라 업무 수행과 심지어는 오늘 밤 우리 사무실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까지 이게 아주 기초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아마 그 에자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MVP를 만들어서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해보는 것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인 네. 것 같습니다. MVP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MVP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고객 실망해가지고 그냥 떠나가면 어떡하지? 네. 그러기도 하고 또 MVP를 만들려면 뭐 이렇게 인프라 또는 이렇게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경우는 더 장애도 있고요. 네. 에자일에서 이야기하는 MVP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타이니한 얘기긴 하지만 MVP는 사실 이제 에자일에서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린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그렇죠. 네. 이제 린과 에자일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MVP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뭔가 좀 약간 기능이 별로 없고 만들다 만 것 같고 뭔가 부족한데 네.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출시를 해서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뭔가 개선을 한다.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한 분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MVP가 이제 영어로 이제 Most Viable Product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서 Most를 최소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이제 책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최소라는 말이 좀 네.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Most에 좀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작고 기능이 별로 없는 라는 쪽으로 거기에 좀 약간 좀 이렇게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MVP의 핵심은 Most에 이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블에 사실은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바이어블은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행 가능한, 성공 가능한, 네. 독자 생존이 가능한 네. 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네. 그래서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MVP라는 거는 거기 어떤 거냐면은 단일 프로덕트로서 고객의 입장에서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이게 모스트거든요. 네. 그 피처로 이루어진 제품이 바로 MVP예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필수 기능 제품이라고 그렇죠. 번역했어야 되는 그렇죠. 것으로 좀 보여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도메인에서의 성공 공식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MVP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MVP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핵심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고객도 없어요. 네,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켓에 접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매 실험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매 순간 신중을 기하면서 고민하고 핵심 가설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비즈니스가 참으로 어려운 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고객도 몰라요? 고객도 몰라요. 네. 고객이 나는 이걸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네. 고객이 행동하는 지점, 고객이 돈을 쓰는 지점에 진짜 진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MVP를 만들어야 되고 각각의 MVP를 만든다는 건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품을 MVP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가 좀 네. 있더라고요. 저 현장에 나가보면 이상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가 최소 기능 제품이 아니라 MVP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설이 있느냐? 네. if A then B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설을 확인할 만한, 그 안 해보고는 전혀 모르니까 확인해 볼 만한 고객에게 내세울 수 있는 독자 생존 가능한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될 만한 어떤 것이, 그게 이제 MVP의 개념. 요게 한 사이클. 목표, 맞습니다. 가설, MVP, 검증. 요게 이제 한 사이클입니다. 네, 네. 회사에 실제 케이스를 드는 게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이 MVP를 정말 잘 다룬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이제 케이스가 하나 네,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쓰고 계시는 이제 토스예요. 토스. 네. 너무 유명한 사례라서 사실 제가 꼭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송금 앱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사실 핵심이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토스 만드신 이제 토스를 만든 팀에서 세운 가설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은행 앱을 통해서 돈을 송금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걸 원할까? 송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불편함들을 사람들은 정말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꼭 제거하고 싶어 할까?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토스 팀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토스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하면은 중간에 이 송금 과정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토스 팀에서 사람이 그걸 수동으로 보냈어요. 아하. 수수료를 다 부담하면서. 아하. 네. 그러니까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제 이 A 사람이 B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은 네. 보통은 은행 중앙에 이걸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수료도 되게 비싸게 발생을 하고 또 굉장히 이 은행 앱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이 시간을 단축한 불편함을 해소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은행끼리 연동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대체해주자. 아하. 그래서 이 불편함이 진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인지를 검증을 해본 거예요. 아하.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열광했죠. 네, 저도 열광을 아주 하죠.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결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마켓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개발을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그렇죠, 그렇죠. 검증이 됐다고 네.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영자분들이 무언가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 고객한테 내보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막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프로덕트를 엄청 잘 만들어서 네. 막 구석구석에 이쁘게 만들고 온갖 기능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짠 하고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객이 진짜 이 뭐 100가지 기능이 있다고 치면은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비즈니스 전체를 드라이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100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핵심이 되는 기능 두세 개를 포함한 한 5가지나 10가지 기능까지만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선을 보이고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핵심 기능
두세 개를 진짜 좋아할까? 진짜 원할까? 네. 진짜 이게 고객의 불편함의 비용을 제거해 줄까? 그거를 먼저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MVP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필수가 아니라 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그렇죠. 고객 관점으로 전환하면 조금 더 쉽게 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벌써 우리 1시간이 다 됐어요.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후반부로 갈수록 이 코치님의 이렇게 목에 핏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꼭 경영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이제 애자일도 변화하고 뭐 꼭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썼든 그렇지 않았든 경영자들은 변화 관리를 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고객이 변하고 뭐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변화 관리를 하고 애자일을 진행할 때 또 실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내 경영의 실력은 이 정도구나 뭐 자기감도 느끼고 저도 가끔 느껴요. 내가 이 정도까지인가 뭐 이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좀 줄이고 또는 실패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팁이라면 네. 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일단 주의해라.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게 많은 이제 내가 직급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많이 쉽게 하시는 실수인데요. 네. 바로 그게 뭐냐면은 나 빼고 너부터. 아하. 네. 변화는 나 빼고 내 밑에서부터. 뭐 이렇게 추진팀, 팀장 뭐 한번 해봐. 네. 뭐 이런 거. 음. 네, 저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OKR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우리 이제부터 전사적으로 OKR 도입하기로 했어. 네. 자,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이제 오브젝티브 다 이제 정의해서 상에서 정의해서 인사 TV 관리하고 네. 다 적어가지고 와 네. 컨펌할게. 그럼 대표님 OKR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 빼고. 이런 거죠. 네. 대표님 OKR은 없어요. 하지만 본부장님 OKR부터는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본부장님 가가지고 본부장님 OKR 어떻게 되시나요? 나 잘 모르겠고. 세워와봐. 팀장들부터 OKR 세워봐. 그럼 내가 그거 네. 보고 내가 OKR 정할게. 좀 지금 보고 계신 분 약간 좀 찔리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자부터 CEO님부터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게 그리고 CEO님부터 먼저 변하는 게 변화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네. 입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CEO 분들께서는 내가 이게 중요해, 우리는 이게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경영자분들께서 CEO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은 바로 대표님께서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시간. 어디에 돈을 쓰시는지 돈. 그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네. 그게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우리 조직을 애자일하게 바꾸고 싶어, 애자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이 애자일과 관련되어서 대표님들께서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먼저 저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조직은 그만큼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네. 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돈과 시간을 그럼 어디에 써야 되느냐? 바로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리고 시스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네. 교육과 그다음에 코칭에 네. 투자를 하셨을 때 투자하신 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도 현장의 변화나 가인지 경영 컨설팅이나 OKR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 이제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 뭐 이렇게 깎아달라고 이렇게 막 컨설팅비 깎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정책이 좀 작은 조직은 더 깎아준다 이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에서 좀 멈춰야 되냐면 갑지불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갑지불의 원리.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이 값 지불하고 값 지불한 만큼 또 얻어가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깎지 말라고 제가 본부장들한테 얘기하는데 또 본부장들은 또 막 더 깎아가지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값 지불한 거랑 변화에 성공하는 거랑 비례하더군요. 네. 그래서 애자일을 움직일 때에도 경영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여겨지는 것 같고, 특별히 경영자는 이제 돈과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 돈과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직원들이 보고 있다. 경영자의 행동은 언제나 의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는 거 좀 염두하시면서 애자일 변화, 조직의 변화를 이끌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인지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좀 나누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뭐 코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각각의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되게 좀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질문들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장 내가 이걸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답을 드리긴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거는 아마도 이 가인지 컨설팅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별도로라도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코치님이 애자일 관련돼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네, 사실 되게 많은데요. 경영자분들께서 애자일 자체에 대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사실 챙기는 게 제 대표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책을 한 권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김창준님께서 쓰신 함께 자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은 학습과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들로 다뤄진 책들이거든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책 추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뭐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저희가 가인지 컨설팅, OKR 컨설팅 이런 것들은 애자일과 이렇게 뭐랄까요, 짝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주제입니다. 옥영희 코치님 오늘 지난번에 OKR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셔서 이렇게 가인지 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가인지 TV 구독자,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인사이트를 얻는 라이브 인터뷰를 인라인이래요. 진행팀에서 경영 인라인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가인지 TV 구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siness is life.